향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의 손에 그 힘이 들어있다. 이것은 돈이나 테러 혹은 죽음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아무도 그걸 거역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꼭 한 군데 있으니 그곳이 바로 그루누이 자신이다. 그는 이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 향수를 통해 세상의 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향수를 느낄 수가 없으니 그걸 바르고도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세상과 자신, 그리고 향수를 비웃었다. 향수병을 잡고 있는 손에서 아주 부드러운 향내가 퍼졌다. 손을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아본 그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몇 초간 걸음을 멈춘 그는 다시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 향수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향수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단지 그 효과에 굴복할 뿐이니까.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을 매혹시키는 것이 향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향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낸 나 자신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 향수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이 향수는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어린 그루누이에게 가이아르 부인의 집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마 다른 곳이 있었다면 그루누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영혼이라고는 없는 여자의 집에서 그는 잘 자라났다. 그는 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아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물같이 희멀건 스프만 먹어도 견딜 수가 있었고, 멀건 젖을 먹고도 그럭저럭 버텨냈으며 썩어 문드러진 야채와 상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자라나면서 홍역이나 이질, 수두나 콜레라에 걸리기도 했고 6미터나 되는 우물에 빠지거나 끓는 물에 가슴을 댄 적도 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물론 그로 인해 얼굴에는 곰보 자국과 수두의 흔적이 남았고 발이 약간 구부러져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박테리아처럼 끈질기게 저항했으며 나무에 붙어 수년 전에 빨아먹은 극히 미량의 핏방울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진드기처럼 아무 욕심도 부리지 않았다. 그가 육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분과 옷뿐이었다. 그의 정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루누이는 보살핌, 애정, 다정함, 사랑 등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견딜 수가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도록 자신을 길들인 것처럼 보였다. 태어나던 순간의 울음소리나 결국은 어머니를 단두대로 보내게 된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생선 좌판 밑에서 질러댄 그 울음소리는 동정이나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적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충분한 생각과 심사숙고 끝에 나온 비명이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댐으로써 그는 오히려 사랑을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한 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의 생존은 사랑이 없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만약 그 두 가지를 다 요구했다면 틀림없이 금방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그가 또 다른 가능성, 즉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이라는 먼 길을 거치지 않고 탄생에서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무수한 재난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친절이라도 타고나야 하는데 그르누이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애당초 괴물로 태어났다. 그가 생명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반항심과 사악함 때문이었다. 물론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른들처럼 어느 정도의 이성과 체험의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결정은 땅에 뿌려진 콩이 땅속에 그대로 머무를지 아니면 싹을 틔워 밖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아니면 나무에 붙어있는 진드기의 선택과 같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진드기에게 있어 생명이란 끊임없이 겨울을 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진드기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은회색 몸체를 곰처럼 말고 살아가는 아주 기분 나쁜 벌레였다. 그는 제 몸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무것도 발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매끄럽고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다. 게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게 몸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누구한테도 발견되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도 밟히지 않는다. 진드기는 홀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나무에 웅크린 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단지 코로 냄새를 맡을 뿐이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피냄새를 맡고 있다. 그동안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숲에 떨어져서 6개의 가느다란 다리로 몇 밀리미터 정도 기어가다가 나뭇잎 밑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별로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구역질나게도 진드기는 고집과 집념으로 몸을 웅크린 채 살아남는다. 짐승의 피가 우연히 나무 바로 밑에 다가올 천재 이루의 그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다. 그 기회가 오면 비로소 그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리고는 그 낯선 고깃덩어리에 달려들어 핥히고 빨고 깨물고. 그르누이는 바로 그 진드기 같은 아이였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힌 채 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고는
배설물밖에 없었다. 웃거나 비명을 질러대지도 또 눈을 반짝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의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다.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누구라도 이 괴물 같은 아이를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이아르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아이가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영혼이 마비된 그녀는 그 아이로부터 어떤 정신적 자극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그루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눈치챘다. 첫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이 아이한테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을 멀리했고 마치 방안이 더 추워지기라도 한 듯이 더 빽빽히 붙어서 잠을 잤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방 안에 바람이 휘몰아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중에 자꾸 울어댔고 좀 더 큰 아이들은 뭔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다. 한 번은 비교적 나이가 든 아이들이 작당을 하여 그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헌 옷가지와 이불, 지푸라기 등을 그의 얼굴에 덮어놓고 그 위를 벽돌로 짓눌러 놓았다. 가이아르 부인이 다음 날 아침 그것을 들추고 아기를 보았을 때 그루누이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짓눌려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목숨만은 붙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그의 목을 졸라 죽이거나 입이나 코를 막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를 만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다가가면 직접 자기 손으로 눌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살찐 거미를 볼 때처럼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다. 그가 좀 더 자란 후에는 그를 죽이려는 시도조차 포기해버렸다. 그들은 그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그를 피해 도망 다녔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질투나 시기심, 그런 것도 아니었다. 가이아르의 집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단지 그가 그 집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두려웠다. 그가 12살이 되자 그리말은 그에게 일요일에 반나절의 자유시간을 주었다. 13살이 되자 주중에도 일과가 끝난 저녁에 1시간씩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가 이긴 셈이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더욱이 계속 살아가는데 충분할 정도의 자유까지 획득했기 때문이다. 겨우살이의 시간은 지나갔다. 진드기 그루누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돌아다니고픈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냄새의 영역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파리였다. 그의 생활은 낙원의 삶 그 자체였다. 생자크 드라 부슈리나 셴테스타슈 지역의 인근이 바로 낙원이었다. 사람들은 생드니 거리나 생마르텐 거리 옆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집들이 5층, 6층 높이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았으며
바닥의 공기는 마치 습기 찬 하수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갖가지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 냄새와 짐승 냄새, 음식 냄새와 질병 냄새, 물과 돌 냄새, 재와 가죽 냄새, 비누 냄새, 각 구워낸 빵 냄새, 초에 넣고 끓인 계란 냄새, 국수 냄새,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은 녹그릇 냄새, 셀비어와 맥주와 눈물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마르거나 젖은 지푸라기 냄새 등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수천 수만 가지 냄새들이 희멀건 죽처럼 엉겨 골목 구석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가끔 지붕 위로 빠져나갈 뿐 바닥에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냄새를 구분해내지 못했다. 원래 그들 자신한테서 나온 냄새가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냄새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에 무감각해진 따뜻한 옷 같은 것이었다. 이제는 걸치고 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진 옷말이다. 그러나 구르누이는 그 모든 냄새를 처음인 것처럼 맡을 수가 있었다. 또한 그 냄새를 전체적으로 맡았을 뿐만 아니라 냄새의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극히 미세한 냄새들을 분석하고 나눌 수도 있었다. 그의 예민한 코는 냄새와 악취로 뒤섞인 엉클어진 실타래 속에서도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냄새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다시 감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가끔 그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거나 혹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입을 반쯤 벌린 채 흘러가는 크고 어두운 강물 속의 육식어처럼 콧구멍만 벌렁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한 자락 미풍의 부드러운 냄새의 실마리라도 실려오면 그것을 붙잡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오로지 이 냄새만을 맡으면서 그것을 빨아들여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했다. 그것은 전부터 알던 냄새일 때도 있었고 일종의 변형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알던 그 어떤 냄새와도 비슷한 구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냄새인 경우도 있었다. 가령 달인질한 비단 냄새, 쿠엔델 차의 향기, 은실로 술을 놓은 비단천의 냄새, 진귀한 포도주병의 코르크 막의 냄새, 자라 등껍데기로 만든 빛의 냄새 등이 그랬다. 그루누이는 낚시꾼처럼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알지 못했던 냄새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찾아낸 냄새들을 마음속에 간직해두었다. 골목을 채우고 있는 그 진한 냄새를 실컷 마셨다 싶으면 그는 냄새들이 좀 옅어지면서 바람과 하나가 되어 향수처럼 퍼져나가는 환기가 되는 곳으로 갔다. 예를 들어 시장의 공터가 그랬다. 그곳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낮에 이어 밤에도 모든 냄새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장사꾼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야채나 계란이 가득 담긴 바구니들과 포도주와 식초가 들어있는 통들, 양념재료나 감자, 혹은 밀가루가 가득 든 자루들, 목과 나사가 담긴 상자들, 정육점에 고기 자르는 도마, 옷감이나 구두,
구두창, 혹은 낮에 팔던 수백 가지의 다른 물건들로 가득 찬 판매대. 그 모든 활동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루누이는 그 냄새들을 통해 시장을 전부 다 본 것이나 다름없었다. 냄새를 통해 보는 일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더욱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세세한 것들까지 냄새로 알 수가 있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냄새로 인식하는 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인식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소음이나 과장, 육체를 지닌 인간들의 구역질나는 채취 등 그 당시 통상적인 속성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원래의 본질, 즉 정신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단두대에서 참수를 당한 그레브 광장에도 가보았다. 그 광장은 마치 커다란 혓바닥처럼 강 속으로 쑥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강기슭에 끌어다 놓거나 기둥에 메어진 배들이 있어서 석탄이나 곡식 혹은 풀이나 물에 젖은 밧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서 강을 나누고 있는 하나뿐인 이 숲을 통해 서쪽으로부터 거대한 기류가 다가오기도 했다. 그 기류에는 시골 냄새, 네일리 인근 초원 냄새, 생제르맹과 베르사유 궁전 사이에 있는 숲의 냄새, 루앙이나 카잉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의 냄새 등이 실려 있었다. 심지어 바다 냄새를 싣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바다에서는 물과 소금, 그리고 차가운 햇살을 품고 있는 돛담배의 냄새가 났다. 바다 냄새는 단순하면서도 거대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그루누이는 그것을 생선, 소금, 물, 해초, 신선한 공기 등의 냄새로 나누기를 주저했다. 그는 그 냄새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전체로서 기억해 두었다. 바다 냄새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것과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것을 간직했다가 그 냄새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싶었다. 바다는 며칠씩 항해해도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넓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즐겨한 상상은 배의 맨 앞쪽에 있는 돛대의 바구니에 앉아 사실 냄새라기보다는 하나의 호흡, 모든 냄새들의 끝인 마지막 호흡과 같은 그 끝없는 바다의 냄새 속을 날아다니다 그걸 들이마시면서 용해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여기 강변에 있는 그레브 광장에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한 가닥 바다 냄새를 코로 거듭 들이마시고 있는 그루누이에게 멀리 서쪽에 있는 진짜 바다, 그 커다란 태양을 보고 그 냄새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일생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생테스타슈와 시청 사이의 구역에 배어있는 냄새를 샅샅이 맡은 그루누이는 곧 그 지역 안에서는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탐구 영역을 넓혀나갔다. 처음에는 서쪽 생토노레 방향으로 가보았고 그 후에는 생탕투안느를 거쳐 바스티유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 건너편 부자들이 살고 있는 소르본느와 생제르맹까지 가보았다. 거기서 그는 성문의 최창살을 통해 말을 몰 때 쓰는 가죽 회초리와 급사의 가발에 묻은 가루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높은 담이 둘러쳐진 정원에서는 금작화와 장미, 방금 꺾은 쥐똥나무의 향기가 퍼져나왔다. 그루누이가 향수라는 말에 어울리는 냄새를 처음으로 맡은 곳이 바로 여기였다.
소박한 라벤더 향이나 장미 향기가 섞인 축제 때의 정원 분수대의 물말이다. 그러나 등화유나 월화향, 노랑 수선화와 제스민, 혹은 계피향이 섞인 사향 염료 등 좀 더 복잡하고 귀한 향기들도 저녁이면 호화로운 마차들 뒤에서 두터운 냄새의 띠를 이루며 퍼져나왔다. 그는 일상적인 냄새들을 기억해둘 때처럼 이 향기들도 받아들여 기억해두었다. 그것들의 호기심을 느끼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그는 향수의 목적이 사람을 도취시키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향수의 구성 성분들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보기에 그 향수들은 전체적으로 조악하고 서툰 솜씨에서 나온 것으로 제대로 혼합되지 못하고 대충 엉터리로 섞어 놓은 것이었다. 자신이 그것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향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향수의 기본 재료들 중 많은 것은 그가 이미 시장의 꽃가게나 향신료 가게에서 냄새를 익힌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재료도 많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혼합된 냄새에서 추출해내어 이름도 모르는 채 그냥 기억해 두었다. 용연향, 사향, 파출리향, 백단나무향, 감귤나무향, 페티버향, 오포파낙스향, 안식향, 호프향, 해리향. 그는 잘난 척하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 좋은 냄새, 나쁜 냄새라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르지 않았다.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탐욕스러웠다. 그의 냄새나 사냥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냄새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로지 그것들이 새로운 냄새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에게는 말의 땀에서 나는 냄새도 막 피어나는 장미꽃송이의 부드럽고 푸른 냄새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코를 쏘는 듯한 빈대 냄새도 귀족의 부엌에서 양념된 소고기를 구울 때 나는 연기보다 못할 것이 없었다. 그는 그 모든 냄새를 먹어치웠고 빨아들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상 속에 마련된 냄새의 부엌에서 새로운 냄새를 혼합해 만들어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미학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무 조각 쌓기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버리는 그 냄새들은 아주 기이한 것들로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창조 원리는 없지만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파괴적이었다. 파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르누이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져 내릴 듯한 날씨처럼 18년 동안 그를 짓눌러 온 것이 바로 진하게 뭉쳐있던 사람들의 냄새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빠져나오고 싶어한 것은 그냥 세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여행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는 후각적으로 오를레앙의 세력권 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도시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루누이는 공기 속에서 인간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애초에 계획을 바꾸어
오를레앙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막 획득한 호흡의 자유를 금세 인간의 악취로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를레앙을 크게 우회해 돌았다. 샤토네프 근처에서 루아르 강을 만난 그는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슐리 근방에서 강을 건넜다. 거기까지 도달하자 소시지가 떨어졌다. 그는 소시지를 한 개 더 산 후 더 이상 강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내륙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의 작은 마을들까지도 피했다. 점점 더 맑아지고 점점 더 인간의 냄새에서 멀어지는 공기에 도취된 것 같았다. 새로 식량을 구할 때만 그는 마을이나 외딴 농가들에 들러 빵을 사고는 다시 재빨리 숲속으로 돌아왔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가끔 외딴 길에서 부딪히는 몇 명 안 되는 여행자들도 부담스러워졌다. 이따금 초원에서 새로 돋은 풀을 보이는 농부들의 냄새를 맡는 것조차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양떼가 몰려들 때면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치곤 하였다. 양 때문이 아니라 양치기의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길도 나 있지 않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거나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기마병 한 명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냄새만 맡아도 몇 마일씩 삥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다른 도제들이나 떠돌이들처럼 신문을 받거나 혹은 서류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터에 끌려가게 될까 걱정해서도 아니었다. 사실 그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단지 그 기마병의 채취에 구역질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결심을 바꿔서가 아니라 저절로 가장 지름길로 그라스까지 가려던 그의 계획은 점점 멀어져 갔다. 다른 모든 계획이나 목적들이 그렇듯이 그의 계획도 자유로 인해 소멸되었다. 더 이상 어딘가로 가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오로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는 밤에만 길을 걸었다. 낮에는 덤불든 사이로 기어들어가 나무가 가장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짐승처럼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한 가닥 희미한 냄새조차 자신의 꿈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갈색 담요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쓴 채 팔꿈치를 돌려 코를 막고 땅에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잤다. 해가 지면 그때서야 일어나서 사방으로 코를 벌름거리면서 사람 냄새를 확인했다. 농부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들판을 떠났는지 가장 용기 있는 방랑자까지도 어둠이 깔리자 어딘가로 잠자리를 찾아갔는지 냄새로 확인한 후에야, 즉 밤이 몰고 오는 위험이 두려워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루노이는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여행을 계속했다. 그는 길을 밝혀줄 불빛이 필요 없었다. 낮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몇 시간씩 눈을 감고 코에만 의지해 길을 걸어간 적이 벌써 여러 번 있었다. 눈부신 자연 풍경, 시시각각 갑작스럽고 예리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단지 고통일 뿐이었다. 달빛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달빛 속에서는 색채의 구분은 사라지고 단지 지형의 희미한 윤곽만이 드러났다. 그것은 칙칙한 회색빛으로 자연을 뒤덮어 밤새 생명을 억누르고 있었다. 가끔 그림자처럼 회색빛 숲 위로 불어오는 바람 이외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벌거벗은 돼지의 냄새 이외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납으로 만든 것 같은 이 세계가 그가 인정하는 유일한 세계였다. 그것은 그의 내면 세계와 닮아 있었다. 그런 식으로 그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대충 남쪽 방향이었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부락을 전부 다 빙 돌아서 비켜나가는 코의 나침반에 의지해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주일 동안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 예민한 나침반의 코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그르노이는 이 차가운 달빛 아래에 놓인 어두운 세계에는 오로지 자기 혼자뿐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밤에도 물론 사람들은 있었다. 가장 멀리 외떨어진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있었다. 쥐들처럼 안식처로 돌아가 잠을 자는 사람들로 인해 대지에서는 사람들의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데가 없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중에도 그들은 냄새를 발산했기 때문이다. 그 냄새가 열려진 창문이나 건물 틈새를 통해 밖으로 퍼져나와 아무 대비 없이 방심하고 있는 자연을 오염시켰다. 깨끗한 공기에 익숙해질수록 그르누이는 더욱더 인간의 냄새에 예민해졌다. 밤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양치기의 숙소나 숫쟁이의 오두막 혹은 도둑 소굴이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는 인간의 냄새는 마치 배설물의 악취처럼 끔찍스러웠다. 그럴 때면 그는 더 멀리 도망을 쳤다. 점점 더 뜸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냄새에 더욱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다. 그의 코는 이런 식으로 그를 자꾸 더 외진 곳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고독의 극점을 향해 그를 몰아갔다.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르누이는 아무 냄새도 없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런 행운이 자신에게 닥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의혹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지평선 위에서 인간의 존재를 입증해줄 최소한의 표식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눈으로 찾아보기도 했다. 오두막의 지붕이나 연기, 울타리나 다리, 혹은 가축대가 있나 살펴본 것이다. 또 손으로 귀를 모으고 낯질을 하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 혹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풀롱 뒤 캉탈산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서서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거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헛된 일이었다. 해가 지자 이제 그의 의혹은 점차 강한 기쁨으로 변했다. 이제서야 그 혐오스러운 인간의 악취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말로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난파선의 선원이 몇 주일 동안 표류하다가 드디어 사람이 사는 섬을 발견했을 때 터뜨리는 탄성처럼 그르누이는 고독의 산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것은 행복의 비명소리였다. 그르누이는 가방과 담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버렸다. 발로 땅을 쿵쿵 구르고 팔을 허공에 빙빙 휘두르면서 춤을 추었다. 자신의 이름을 사방에 외치면서 주먹을 내지르기도 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밟고 서 있는 땅을 치거나 지는 해를 향해 주먹질을 해대기도 했다.
마치 하늘에서 해를 추방시키기라도 할 듯이 말이다. 밤이 깊을 때까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